내가 그랬잖아. 내가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하고도 16일 한발업소 수익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이게 시작하는 멘트가요. 이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발음이 어려워.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간장군과 공장장이야, 이거.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프닝을 수장님이. 잘하시는 분이 하는 걸로. 네. 자, 오늘 첫 시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이야기고요. 4가지 꼭지고 그리고 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3억 미만 주택 772채 쇼핑한 다주택자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양도세 폭탄도 피했다 그랬는데요.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78만 원, 약 12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0억 4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자, 지난해 7월 11일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 가구 거래돼서 직전 15개월 대비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은요,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772채 집중 매수한 다주택 개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법인은 무려 15,326채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자,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을 쇼핑한 개인이 26명, 법인이 46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증가율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건들을 거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왜 3억 미만이냐?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 대상 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예외입니다. 자, 여기서 예외는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 자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3억 미만에 대한 주택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까지도 예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청주는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샀다면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데요. 서울 한 채, 수원 한 채, 청주 3억 미만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수원 한 채를 판다고 해도 3주택자 중과가 아닌 2주택자 중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청주집은 한 채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3억 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인접 지역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이 조성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 가운데 1억 미만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까지 배제가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더 이 지역에 1억 미만의 주택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개인이 공시가격 3억 미만을 보유한 게 772채, 법인이 공시가격 3억 미만을 보유한 게 15,326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100에서 1,000가구 미만이 개인이 26명, 법인이 46곳이에요. 자, 공시가격 3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자,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는데, 도대체 왜 공시가격의 얼마 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왜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몰려가도록 만들어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나는 이 기사를 꼽은 게 불쾌한데. 아, 그래요? 난 질문 자체도 짜증나. 왜 양도소득세를 왜 중과해야 돼? 아, 양도세 중과하는 이유? 왜 중과를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양도소득세를 왜 중과해야 돼? 네.
맞잖아. 네. 원래 중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짜증나. 질문이 잘못됐어. 양도소득세 중과에는 이유가 뭔데? 왜 해야 돼요? 근데 나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물어보는 거잖아. 대한민국 몇 천만 국민 중에 몇 명 안 되는 이놈들 조지려고 중과를 다 해야 돼? 나머지가? 아니잖아. 중과 자체가 문제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하는 거 자체가 부동산이 되게 불안해서 특수한 경우에만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정해지는 경우에만 그때만 중과를 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기준이 없거나 그 안에서도 가액이 적으니까 예외 풀어놨던 거고 예외로 풀어주니까 투기꾼들이 가서 많이 산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당 예를 들어서 2억에 사서 2억 5천만 원, 하나에 5천만 원씩 남기고 100채를 팔아서 떼돈을 벌었어.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거야? 2억 5천에 산 사람이 손해를 본 거야? 2억에 살 수 있었던 집을 2억 5천에 5천만 원 더 주고 샀으니까 그놈이 비싸게 팔아서? 아니지. 매수한 사람도 시세가 3억 가면 자기도 5천만 원 먹는 거 아니야. 불편할 사람은 없어. 나라는 어쨌거나 세금 걷어서 좋고 양도소득세에 나와서 불편한 사람은 누구야? 못 먹은 내가 배가 아프지. 그런 거잖아요. 니들 배 아프지 마. 몇백 채씩 산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환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분노해라. 지금 그런 식으로 쓰여진 기사잖아. 맞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난 싫어. 그냥 법에서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있고 피해서 사람들이 행위를 했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새끼들 조질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발언 나오는 자체가 난 불쾌해. 왜?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제시가 돼야 되느냐. 한 사람이 700채를 가지는 게 왜 문제냐? 가질 수도 있지.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원인은 뭐냐면 올라서 먹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난 때도 얘기했지만 떨어졌는데 이 새끼들이 떨어지고 나면 애초에 돈을 갖고 700채를 산 게 아니라 풀 레버리지를 가지고 사서 세입자들한테 자기 위험을 전가하니까 그 구조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은 돈 얼마 안 갖고도 700채도 사고 몇백 채도 사고 하는 이유는 보증금 전세 가격 수준으로 빠지면 전세 알아서 뺏어 나가세요. 나는 못 주니까 하면서 나자빠지고 나무로서 하고 있고 그런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걸 조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임대인이 나오지 않게끔 그 제도를 바꾸는 쪽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문제 지적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고 해결 방식 자체도 조금 엉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불쾌하다. 양도소득세는 중과하는 게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 졸라 많이 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내는 나라가 아니고 양도세 중과 30% 뭐 해율 추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맨날 얘기하면서 왜 양도세를 이 새끼들한테 중과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지금 주어져 있는 양도세 중과도 없애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중과 이런 사람들한테 중과하는 게 옳은 건 아니야. 그렇게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는 게 문제인 거지. 많이 취득하는 게 문제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 이득을 취하지만 떨어질 때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 있는 길들이 상대적으로 전세라고 하는 제도나 이런 제도 때문에 도망갈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위험이 적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익은 취할 수 있는데 떨어지고 나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아무튼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과하다 우리나라는. 너무 과하고 이걸 강화해 놓은 게 지금 사실 부동산 어떤 가격 불안의 원인.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장 수급에 있어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뭐 항상 했던 얘기니까 저는 신축 주택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지금은 이제 중간에 많이 또 안 짓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좀 잘났지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얘기니까. 재건축 가만히 냅뒀으면 갈 거 안전진단 기준 강화하면서 안 나오게끔 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시키면서 가던 애들 멈췄고 재개발구역들 신규 지정 안 해서 멈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은 이제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규제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재고주택 매물들이 안 나오게 된 게 더 큰 원인이다. 새로 집을 안 짓는 것보다 아파트는 원래 30년 됐어도 고치고 살면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빌라 살던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소형평형 아파트로 자기 빌라 팔고 갈아타고 그 동네에 소형평형 아파트 살던 사람이 팔고 그 다음 평형으로 갈아타고 이 갈아타는 선순환되는 수요들이 양도세 중과라든가 세금이 과세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 자체가 되게 막히면서 피가 안 도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매물을 살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통화량은 엄청 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이 물건의 통화량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은 생길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 압력 생긴 상태에서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는 정책으로 잠궈 놓다 보니까 사고는 싶은데 물건이 뜨문뜨문 나오게끔 되다 보니까 더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물건 가진 사람의 콧대가 높아지고 수급이 엉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정책의 잘못이 되게 크고 유독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강화해놓고 나니까 똘똘한 채 이런 현상 때문에 그게 더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커졌고 그런 정책적 영향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게 원죄가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난 싫다. 근데 이 기사가 그 지난주 어제 그저께 1등이에요. 그렇겠지.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그랬잖아. 내가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냐. 나라는 세금 더 걷고 산 사람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건 없어. 어차피 이게 가격이 2억 5천에도 살 생각이었던 사람은 2억이었으면 당연히 샀겠지만 2억 5천에도 샀잖아. 자기가 의사결정한 거잖아. 여기 손해본 사람 누구냐면 2억에 사서 2억 5천에 팔지 못한 배 아픈 나야. 배 아픈 나는 졸라 많지. 먹은 놈은 몇 명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를 죽여라. 돌팔매질하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도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해놓은 건데 그걸 통해서 이윤을 취한 사람들한테 돌팔매 그냥 배는 아프지만 돌팔매를 던질 권한 그냥 던져도 되니까 던지라고 해놓은 건데 맞는 거지. 그거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냥 뭐 돌팔매 던지실 분들은 던지시는데 나한테도 마이크를 넘겨주면 왜 던지냐? 니들도 나중에 가서 하든가. 나는 지금 마이크를 저한테 줬으니까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규제가 쟤네들한테 나중에 규제를 어떻게든 쟤네들한테 뭐 돈을 뺏을 방법을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로 기사를 쓴 거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내 생각은 중요치 않아요. 왜?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 뭐 이런 것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책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냥 할 말만 하는 거죠. 사실 오늘 기사에 픽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기사에 딸려온 게, 양도소득세 중과에 소장님처럼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가 다음 정권에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 못 풀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게로 가시더라고. 기자분들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수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하지 않지만 지지하는 분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바로 효과가 있어도 이게 항상 그래.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원인이라고 저도 주장하잖아요. 풀었는데 집값이 빠져. 그러면 역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원인이었네요. 잘 풀었네 얘기하겠지만 다른 만약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요? 가격이 빠진 건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세계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원인을 갖다 대지. 항상 이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런 이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작용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딱 하나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원인이라고 너무 많이 봤어. 2008년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부동산 가격 급락할 때도 이게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왜 올랐을까? 이거에 대한 평가들이 다 다르고, 정치적으로 보면 어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완전히 다 달라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커. 그래서, 와, 이게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또,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뒷배들, 정치적 배경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넘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서서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 그런 것 같아. 홀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 상승론을 주장하는 분, 하락론을 주장하는 분들,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있긴 있어. 그 사람들이 옳았어? 적어도 3, 4년 전부터 부동산 폭락할 거라고 막 목소리 크게 내지르는 분들 계셨잖아요. 뭐 하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말이 맞나 보다 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분들의 판단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들을 때는 그럴싸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니까. 소리를 지르면 제가 뭔가 있나 보다. 똑똑한가 보다.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서야 돼. 결론은 엄한 대로 가시네. 원래 인생 운7 이상 운구 기1 정도야. 원래 운빨이 9 정도. 똑똑한 걸로 부자 되면 서울대 사람들이 다 부자 돼야지. 그러니까 똑똑한 걸로 부자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운이 중요해. 그러니까 열심히는 다 살아야 되는데 운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운이 딱 받쳐질 때 빵 터지는 그런 그게 나오는 거지. 그 소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새 그 인터넷 기사들도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다. 각자 도생은 엄청 적어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엄청 얘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 책임지기도 벅차.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져. 네. 제가 이 오징어 게임하고 이거하고 뭔가 매칭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자,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붕괴 위험의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이게 예전에 없었는데,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지자체장은요,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불량, 위생 등 실태에 따라 빈집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1에서 2등급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주택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3에서 4등급은 붕괴, 화재, 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한다고 해요. 또 3, 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빈집 소유자에게는요, 관리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요.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6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하는데 시가표준액의 20% 또는 10%까지 완화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에 있는 빈집은 43,305가구,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빈집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재개발구역 또는 시골에 빈집들 이런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빈집을 매수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재개발구역의 빈집 아는 사람 있었어요? 이게 이 출발점이 이렇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면 기자분들이 이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해석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 제가 사실 이 기사를 어제 부동산 서디 카페에서 보는데 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서 도냐면 이 정부 개새끼들 빈집에다 또 돈 받아 처먹으려고 세금에 눈깔이 뒤집힌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서화가 돼. 이게 사실 그래요? 빈집에 세금 매기는 게 이게 해외에서는 어떨 때 빈집에 세금 매기는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집을 비워놓고 있다가 그냥 파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주택으로서 효용을 못하고 비워놓고 있다가 그런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들 비어 있어야 나중에 집에 들어올 사람이 비싸게 실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살 거 아니야. 새겨 있는 물건을 안 사니까. 그렇게 비워놓는 의도적인 공실들이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투자들을 했대. 뭐 어떤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비워놓으면 너희 세금 매길 거야 해서 빈집세를 매긴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빈집세에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매기는 게 이게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 아세요? 여기 소규모 주택정비법. 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이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이에요. 원래 법 이름은. 그래서 빈집정비사업이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두 개가 있어요. 이게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초기에 이제 들어와서 할 때 물론 그 전부터 추진되어서 법은 이미 2017년 초에 발의가 된 거고 1년 뒤에 시행을 해서 2018년 2월에 시행이 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정책으로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시절, 지금은 이제 색깔이 많이 희석됐지. 말년이 됐으니까. 초기에 뭐였냐면 도시재생 뉴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률이 이 법률이야.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게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좀 정비가 필요한 이런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는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고 빈집 정비 사업은 나라가 하는 거예요. 빈집을 어떻게든 정비를 하게. 그러니까 빈집이 주로 어디 있어? 문제가 되는 처치곤란한 빈집이 주로 어디 있어요? 거의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방에 사람이 안 살잖아. 지방에 태어나서 계속 지방 사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고 다 서울로 오고 도시로 가고 하면서 지방에 있던 집들이 다 비잖아요. 이게 집만 비는 게 아니라 건물들도 비고 다 벼요. 그래서 처치곤란한 물건들, 방치된 건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 민간한테 니들한테 야 이거 가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라고 하면 어느 미친놈이 가서 해. 살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비할 사람이 없어. 저희 고향이 아니라 아버님이 어릴 때 사셨던 시골집. 거기도 가보면 동네가 그냥 벌판이야. 할머니, 그 동네 사셨던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 아들이 가서 거기 살아? 살아. 다 그 사람들도 다 서울 살고 그래. 그러니까 동네가 다 벼 있어. 사람 사는 집이 몇 집 없어. 이런 식으로 다 붕괴들이 되고 있어. 그걸 누가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정부야.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의 주체는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가 원래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도 갖고 와서 자금 갖고 와서 정부도 노력들을 계속 했지. 그걸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되게 짠한 게 뭐냐면 아주 그런 깜깜한 시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들 막 창고들 옛날에 막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 들어와서 여기 와서 청년들이 사업하면 뭐 하게끔 해줄게 지원도 해주고 빈집 정비 사업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개보수하고 뭐하고 쓸 수 있게끔 리노베이션 다 해주고 프로모션도 주는 거야. 정착금도 주는 거야. 니들 와서 주면 이 동네에서 살면서 월세도 지원해주고 할 테니까 와서 이 동네 안에 산업을 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달라. 이것들을 했는데 잘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가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할머니 돌아가셔서 10년, 20년 됐어. 집이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무너지는 거야.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부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낙후된 빈집들은 냅두면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돼. 당연히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니들이 이거는 그런 그러니까 안전 재난 차원에서 하라는 거지. 길 가다가 집 무너져가지고 옆에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돼야 되는 거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봐요. 그래서 막 이게 빈집세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있었던 차익을 노리고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로 이제 지금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랑 지방이 소멸하는 현상이 지금 맞물려서 발생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온 빈집 정비 사업에서
얘기했었던 하위 법령으로 이렇게 처치곤란한 건물들, 지방, 서울에는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문제될 게 거의 없어. 재개발 때문에 비워놓은 거 이런 것도 일부고, 그것도 어떻게든 서울은 수요가 만들어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답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안 할 거면 부수기라도 해라. 뭐 이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거 부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행강제용 내면서 버티는 게 나을지.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부수고 뭐 이제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액션이 생기지 않을까. 부수는 거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이 기사가 실린 내용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왼쪽 사진을 보면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높은 건물이 있어.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거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얘기하는 건가?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샘플이 이러니까. 또 하나는 그 국공유지에 재개발인 그 건물에 있는 거 있잖아요. 흔히들 뚜껑이라고 불리우는 거.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3, 4등급이면 강제로 직권 철거한대. 이렇게 되면 입주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내 히스토리는 못 봤고, 사진을 보니까, 이거, 그렇지, 옛날에 문제 있었지. 뭐, 쥐들, 뭐, 고양이들, 뭐, 소식쳐고, 뭐, 애들 거기서 나쁜 짓 하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있나 보다 했는데 또 듣고 보니까 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있는 행위네요. 뭐 그런 기조예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아까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사셨던 집이 그러니까 시골집이니까 그렇죠. 이게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데 이렇게 시골집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비어서 무너졌어요, 실제로.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집터만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치워서 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처럼 콘크리트 집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집 맞아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위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도 아시는 분을 경기도 모처에 집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싸게 들어갔죠. 싸게 사시기도 하셨고. 근데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세입자를 넣으려니 집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워놓겠다. 차라리 신경 쓰느니 매년 수리도 해줘야 되고 모두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비워놓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아주 몇 년 만에 가보니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그 집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인근 지역의 어떤 뭐랄까 모습을 좀 흉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빈집이 되거나 있거나 또는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들을 매수하실 때는 이런 식의 생각도 리스크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재개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개발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슈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예정지에서 빌라 살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어떤 분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청약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빌라라도 갭 투자를 통해 사두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8년 이상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벼락거지 될까봐 서울 시내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라도 사놓고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재개발 25곳의 후보지를 공모해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 그런데 막상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민간 재개발 후보지들은 발표하기 무섭게 빌라 매매 가격이 올라버리고 매물 자체가 자취를 감춰서 투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언젠간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도 아직 내 서울 시내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면 방법이 없겠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
재개발 사업이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원래 최소 10년 이상, 늦으면 20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지역의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빌라를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공공재개발이 아닌 또 신탁 시행자 방식 또는 신탁 대행자 방식의 사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냐 관련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 옛날에 클린업 시스템에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서울시내 각종 조합 정보 그리고 진행 속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재개발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조합장 해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해임 총회를 할 수 있는데 5분의 1 동의로 바꿨다고 해요. 뭐 대표적인 예가 방배 6구역 얘기 나오는데 지난달 시공사 입찰 제안 내용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어서 조합 임원진을 해임하고 시공사인 DLENC와도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너무 정비사업이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재개발 구역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조합장 해임총회.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도대체 그동안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업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 건지에 관련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게 그러네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해도 어차피 8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재개발에 더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클린업 시스템은 너무 낡고 후졌었어요. 그래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방치해 놓으셨었죠. 그래서 가보면 데이터들도 좀 낡았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낡았어. 그 클린업 시스템이 나올 때에는 되게 혁신적이었거든요.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제 웹도 기술이 발전하고 요새 누가 PC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업데이트도 더디고 그리고 이제 막 좀 깔끔하게 정리들이 안 되었었는데 조금 이제 다시 손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진 건 서울시가 다시 이제 도시 재생 방식 중에서 재개발 사업을 다시 공을 들이겠다. 뭐 공약이었고 지금 뭐 이제 지난달 9월부터는 이제 지금 그 민간 재개발의 공모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달 말까지 그렇죠.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이제 같이 민간 재개발들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정보를 얻는다거나 하기 위해끔 일단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춘 건 되게 의미 있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활용하셔서 투자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목이 지금 재개발 예정지에서 빌라 살 때 꼭 확인해야 될 점이라고 했는데 일단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 살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점은 예정지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산 예정지의 빌라가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나는 운이 좋으니까 될 거야. 운이 안 좋을 확률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재개발 안 되면 그냥 낙후된 지역에 빌라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고통받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염두를 해두시고 그저께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낮술을 한잔 했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업무를 이제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또 날도 너무 좋고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시절이라서 낮술을 한잔 딱 먹으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대장님이 전화를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재개발 예정지에서 빌라 살 때 주의할 점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이거 사도 돼? 안 돼?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이.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빌라 사면 청산이야? 뭐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언제 정권 사고 이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면 된다 안 된다를 아는 게 아니라 지분 쪼개기의 기준일이 되는 거고 이게 사업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빌라를 살 때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젠지를 확인해서 이거는
뭐 공공재개발은 2020년 9월 21일로 다 똑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사업 구역마다 다 달라요. 1차 공공재개발이 작년 1월, 3월 2번 나왔는데 1차, 3차 그러니까 1월 달, 3월 달에 했었던 사업지도 사업지마다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2020년 9월 21일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해당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구청이나 서울시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이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쪼개진 빌라들만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를 날짜를 하나로 퉁쳐가지고 얘기하셨다간 큰 코 다친다. 사고가 날 수 있다. 아직 지금 안 정해진 곳도 많다. 해석이 앞으로 필요한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공공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사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그 쪼개기 그 부분만 배제하면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살 수는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은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어서 뭐 유주택자들은 사기 힘든 경우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럼 사도 안 되는 빌라는 뭐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즉 재개발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거는 신도시 짓는 법률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법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2월 4일 날 발표했었던 3080 플러스라고 하는 그 대책에서 언급됐던 방식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 직접 진행 정비 사업 이건 아직 지금 입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아까 그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도 사업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얘기해 놨는데 이거에 의한 사업들은 다 안 돼요. 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또 사업 방식 추가했거든요. 걔도 안 되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 법을 그 당시에 3080 플러스 얘기할 때 2월 4일 날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발표하는 사업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애들은 오늘 이후에 산 건 다 청산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원칙적으로 2월 4일 이후에 사는 애가 다 청산이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실제 뭐냐? 이게 말이 안 돼. 법도 없는데 뭘 기준으로 엄포를 놓는 거냐. 그래서 실제로 그 첫 바다인 도심공공주택 사업이 입법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국회에서 본회의 입안하는 날짜 그게 뭐 6월인가 몇 월인가 그랬잖아요. 그날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는 것들은 청산이었지. 그 이전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6월 언제까지는 소급해서 다 구제가 됐잖아요. 다른 애들도 법률이 만들어지면 2월 4일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만들어지고 회의 통과되는 시점 기준으로 아마 구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포는 이제까지 2월 4일 기준으로 놨으니까. 맞아. 그래서 사업 방식마다 다 다른데 3080 플러스에서 언급했었던 공공 어쩌구가 들어가 있는 애들 그때 얘기했었던 공공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3080 플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방식들은 하면 다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넉넉히 샀다가 사고 사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다. 확실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 공모지에 되는 데들, 이런 데들은 살 수 있고, 공공재개발도 소지거래 허가만 아니면 사도 되는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게 아니라 이전에 쪼개졌는지 내용을 확인해서 사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정비사업 정보몽땅 여기 가면 확인되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틀 같은 거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레이아웃, 정비 계획이 있으면 몇 세대 짓고 구역이 무슨 개라 그래? 정비 구역계. 어디까지 범위이면 위치가 어디면 이제 개략적인 그런 내용들 나오고 사업 추진 단계, 정비 사업 추진 단계가 어떻게 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고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수 몇 명인데 얼마에 의해서 동의가 있으면 어떤 그런 공표되는 자료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곳이니까 공부할 땐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정비가 됐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조합장 해임 기준에 관한 얘기는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발의를 하기 위해서,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발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퍼센트가 좀 낮아서 너무 쉽게 조합장 해임하는 총회를 열자고 하느냐, 그렇긴 한데, 실제 해임은 이제 가서 표싸움을 해서 그렇죠.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방구를 쉽게 끼게끔 만들어 놓은 기준 자체는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낭비일 수 있으니까. 야, 어제도 하고 10%만 모으면 계속 한다, 뭐, 그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20%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임될 조합은 해임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게 큰 네. 파괴력을 지닐 만한, 네. 요새는 옛날이랑 달라서,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냐면요. 우리 옛날, 2010년 이전,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소통 창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뭉칠 수가 없어. 다 풀뿌린 거야. 그래서 이 총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려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맞아. 그리고 조합이 개입해서 다 이제 원포를 놓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얘가 문제가 심각해. 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저 조합장을 해임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다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아버지, 이거 조합장 해먹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면 해야 되는데, 뭐? 안 들려. 뭐 이러고, 조합장이 가서 OS 요원들을 써가지고, 아유, 할머니, 어머님,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면, 조합장한테 다 말을 들어.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아.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게 방어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쉬웠다고, 조합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어요? 이 당사자들끼리 모일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라든가 카페, 비데이 카페, 그 당시에도 카페 이런 건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할 거니까 으쌰으쌰하면 순식간에 카톡방 안에, 오픈 카톡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해임하겠다라고 하면 동의서들 그냥 몇십 %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깔고 또 일을 다음 진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20% 이런 건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엎어지는 조합들이 많으냐. 이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한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해임도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방배 6구역이 지금 시공사 해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있었던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는 신반포 15차 조합이 대우건설을 공사비 많이 올랐다. 뭐 등등의 이유를 해지하고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바꿔서 애매한 펜타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1심은 이제 시공사에서 대우건설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계속 시공사다. 우리를 시공사 해지한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은 조합이 이겼거든요. 근데 요번에 항소심에서 조합이 졌어요. 야, 무슨 소리야. 대우건설이 시공사 맞아. 지금 뭐 이런 식의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가처분도 걸렸어요. 공사 중지. 공사하지 마. 왜냐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우건설이 해지된 거는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삼성 니들이 지으면 안 된다. 가처분 걸어서 지금 없었어. 지금 이제 이런 불씨들이 이제 보통은 조합들이 거의 이겼었거든요. 시공사가 이긴 경우 저도 지금 거의 뭐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의 파장이 다른 데들로, 사안사안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조합이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한 거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 사안사안마다 다를 건데, 지금 방배 6도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시공사 해지하고 다른 데 시공사 넣겠다는 거고, 이미 그렇게 한 데들도 많이 있고. 근데 보통 이게 패키지를 맞물려 있어요. 제가 보면 시공사랑 보통 조합이랑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착이라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합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시공사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맞물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시공사를 바꾸고 싶으면 조합을 엎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 예전에는. 맞아. 그래서 일단은 같이 막 이런 경우, 시공사를 바꾸기 위해서 조합을 해임하고 BJ 구성해서 시공사를 해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엉켜 있다. 그리고 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다 특히 재개발 사업 쉽지 않죠. 힘들죠. 네, 상당히 조합원의 피와 눈물로 지어지는 겁니다. 네. 쉽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조합이 발목 잡는 일을 줄이겠다. 뭐 그래서 조합 해임총회를 좀 까다롭게 하겠다. 문턱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한편으로 보면 인간아 좀 빨리 내줘라. 그러면 빨리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엎어질 때는 어차피 엎어진다. 근데 더 문제는 인가가 발목 잡고 있어서 못 가는 데가 더 많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가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아니야.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가 그래요? 속도가 더디다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막 해주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뭐 교수님들 오시고 그래서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깐깐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색깔에 따라서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 생각이랑 내주시는 분들 생각이랑 많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공공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야, 아파트 단지 쪼개고, 주민들이, 야, 그런 계획안은 우리가 못 내겠는데, 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이 사실 이제 이런, 인가 관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느려진다고. 제가 잘 아는 구역 하나도. 그거를 하라고 하면, 나는 이제, 저는 조합 쪽이고, 야, 30층 해줘, 35층 해줘. 그건 좀 덜 뺏어가. 이제, 그러니까, 이해관계, 뭐 그런 쪽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반대편에 서서 내가 그거 인가 내준 사람이라고 하면, 야, 니들한테 그렇게 먹을 거 많이 챙겨주면, 그 챙겨주는 거에 대가로 공공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뭔데? 이걸로 추구할 수 있는 건 뭔데? 야, 니네 성 만들어서 더 비싸고 좋은 집 짓겠다는 건데, 그걸 계속 우리가 허용해주면, 니네는 되고, 나머지 상대가, 이거 그렇게 성 못 짓는 사람들의 박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못 틀리겠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의견이든 그 의견에 어떤, 저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 거야. 그냥 추하는 거지. 적당히 합의하고 타협을 해서 그 선을 만들어 다음 걸 가야 되는 건데, 이게, 한쪽의 기준과 한쪽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충돌하고 있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곳은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공에서 보안해서 오세요. 보안해서 오라 그래서 35층? 지랄 25층으로 낮춰와. 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갖고 가고 뚱뚱하게 만들어서 갖고 가고 이거 안 해주면 조합원들한테 이거 25층으로 낮추면 건폐율 이거 다시 뚱뚱하게 안 만들어주면 이거 안 해준다는데요. 그냥 이렇게라도 우리 해야 되지 않을 거야. 조합장 개새끼야 너 일 그따위로 할래? 쫓겨나기도 하고 실제 쫓겨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목소리 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는 수많은 아파트들은 이 갈등 관계에서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그 내용들의 결과물. 진짜 어떤 애 낳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수많은 고통의 산물들이다. 네.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건 신탁 시행자 방식 있잖아요. 그거 뭐 한다고 얘기 참 많았었는데. 해요. 그래요? 하고 있어요. 하는 데들은 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신탁을 하는 이유는 이 신탁으로 가는 조합들은 뭐냐면 조합을 만들고 신탁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비 사업이 제일 큰 문제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전까지 자금 조달이 힘들어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 조합이 선정할 수 있는 허가 업체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보증금 내라 그래요. 보증금 받아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조합의 생활을 꾸려가다가 사업시행 인가받고 얼른 시공사 선정하려고 하는 게 시공사가 이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정비 사업에서 가장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얘네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지어주기로 한 놈이 돈도 빌려주는 거야.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그때 이제 공사비 대금도 조합원들한테 그때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계약자들한테 대금 받고 이제 그때 가서 그러니까 계속 빚으로 사업을 하다가 분양하고 나서부터 이 돈을 수금하는 어떤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돈을 조합이 끌어올 방법, 그러니까 이 수지를 맞추려고 보면 계속 빚내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힘들어요. 월급은 줘야 되는데 직원 월급 줘야 되고 뭐 용역을 하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정비업체, 설계업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찍 선정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얘네 선정 못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미리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 끌어다가 선정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입주할 때 등기하는 법무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서 제일 마무리에 7, 8년 뒤에 될지 모르는 입주할 때 심지어 7, 8년 더 걸리네, 이제 보니까. 그 법무사 선정을 추진 단계에서, 조합 단계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끌어와가지고 보증금 받아서, 그거 빚내서 쓰는 거야. 그렇게 쓰다가, 시공사가 들어오면, 그때 받아서 빚잔치 하는 거야. 빚 좀 갚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업비 대여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신탁을 쓰면, 신탁이 그 돈을 내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자금 갖고 와서 이걸 조합이 그 돈 마련하는 걸 안 해. 돈 빌리러 비굴하게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이. 그러니까 신탁을 끌어오는 이유는 신탁회사에 신탁비도 내고 나중에 업체들한테 업체 비용도 내요. 그러니까 돈은 또 이중으로 나가는 구조인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신탁으로 가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 다른 신탁이 일을 잘해서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추진이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자금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장 월급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합 월급, 사무실 월세도 내야 되고 비용도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게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내용을 바꿔서 상가 관련된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에 상임법까지 거쳐서 상가 분양자들 상가 분양 계약자들의 이중구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텅 빈 상가 점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건물주 임대부터 시작해서 임대인 직접 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있는 그런 비어있는 상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소규모 골목 상권은 물론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까지 휘청이는 가운데 임차인 보호 규정도 강화가 돼서 상임법, 즉 임차인의 임차보장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린 상임법 때문에 점포주들이 이중결을 겪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려고 너무 낮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가는 상임법에 발목이 잡혀 10년 정도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 공실로 남겨두는 한이 있어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건물주, 그래도 땅값은 올라가니까 손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임대인까지 해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가 공실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2분기 공실률은 9.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요. 소형 상가 공실률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2017년에서 2019년 3%에 머물던 서울 지역 소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에 6.5%까지 2배 이상 치솟고 있는 상황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나다니면서 보면 진짜 비어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왜 싸게라도 세를 맞추지 못할까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10년 임대차 보호법으로 규정되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싼 임대료로 임차인을 구했다가는 결국 10년 동안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임대를 못하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속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또 혹시 상가를 임대해 보신 경험 있으신지 그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상가는 임차인 월세만 내보고 있고요. 아직 소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소유해 봤던 적이 있는데 네, 상가는 아직 없고요. 상가는 갖고 싶어요. 근데 임대료를 받고 싶은 건 아니고 본인 제가 사용할 상가나 사무실 실사용 목적 실사용 목적의 점포 상가나 이런 거를 좀 갖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 맞물려 있죠. 이게 상가 분양한 거를 이제 남들한테 권해서 분양을 받게끔 해보거나 또는 분양을 받았다 팔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 8년 전에 막 이렇게 그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격들, 임대료들이 그 시절보다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가격은 안 떨어졌어. 왜냐하면 그 시절보다 지금 이자율이 확 떨어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그 당시에는 분양할 때 상가 수익률 7%, 6% 이렇게 분양했어요. 지금 그렇게 분양하면 난리 나죠. 도심의 한복판에 아파트 상가가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수익률 6% 맞춰드립니다. 7% 맞춰드립니다. 5%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분양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 분양가면 한 달에 7, 7, 42. 한 300 얼마 돼야 되잖아요, 월세가. 그러면 그 월세를 실제 월세도 나갔고, 그렇게 해서 맞춰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월세는 한 200 얼마로 떨어졌지만, 가격은 기대 수익률이 그때는 6%였는데, 지금은 뭐 4%만 나와도 사고, 4%짜리가 어딨어. 막,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져도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러니까 물건에, 요새 많이 사는지 모르겠다, 상가는. 근데 대신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가격은 분양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상가가 싸게 한번 공실이니까 싸게 임대 한번 놓으세요. 그러면 그냥 놓고. 근데 한번 놓으면 10년 동안 그 임대료에서 상한 제한 연 몇 % 이내로 제한받으면서 놔야 되니까 못 놓는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시기가 좋아질 때까지 차라리 내가 감내하겠다 이자 내면서 그런 거잖아요. 못 버티는 사람은 내는 거고 그냥 못 버티는 분은 좀 임대료 싸게라도 내는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지금 아무튼 지금 정해져 있는 법률 하에서 최상의 어떤 경제행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코로나가 또 겹쳐서 터지면서 임대료를 더 줄 생각이 있는 임차인들은 더 보기 힘든 시절이 되어버렸으니.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경기 부양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제, 또 다른, 반전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2, 3년간은 정말 아프셨을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상가 계약한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 임대료가 650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죠.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태에서 임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생각했던 거는 분양가를 보니까 그 정도 기대할 만 하셨겠더라고. 엄청, 그러니까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이만큼이었다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낮춰져서 억지로 그냥. 그렇죠. 현실화돼서 이 금액이라고 또 밀리지 말고 주세요. 그렇죠. 공실을 2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가 임대를 해보면, 임차인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눈치 게임이.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높아지면 권리금 회수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료가 적정해야 붙을 수 있어요. 맞아요. 월세가 높으면 권리금 자체가 형성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서 권리금 회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 걱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권리금을 받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대본이 임차인이 그래서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차피 또 세주려면 몇 달 공시인데 권리금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참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들은 좀 너무 많아서 이 근처에도 네, 그 상가 일대로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상가는 다 차. 그러니까 위치만 아주 나쁘지 않으면 임대인이 눈높이를 낮추든 임차인이 욕심을 키우든 해서 가두점 상가들은 이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간하면 다 차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사실 상가 투자는 되게 뭐 원래 조심하면서 했던 투자이긴 하지만 조금 약간 금리 인상기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시점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기대 요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담보 가치에 대한 가치는 또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하나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일단 소비의 행태 자체가 완전히 바뀐 옛날에는 우리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리테일 막 이런 가두점 또는 이제 막 가서 소비하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핫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막 하루에 몇백 매출 찍어요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면 요새는 하루에 몇백 매출 찍어요 하는 곳들이 이 배달 전문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켜서 먹는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이런 배달 전문점은 기본적으로 꼭 좋은 상권 월세를 임대료를 많이 부담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행태가 자꾸 이런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택배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로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의 몰락이 대표적인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 살려면 뭐 전자부품 살려면 전자상가 가서 실제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익숙했다고 하면 요새 누가 그렇게 사요? 그렇게 안 사기 시작하니까 그 많았던 전문 점포들이 다 몰락하면서 무너져 버리면서 이미 그 판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판들이 어떤 그런 특수 분야의 상품들에서 지금은 이제 먹는 것까지 지금 넘어온 거고 먹는 건 또 거기서 하나 더 나와가지고 요새 밀키트라 그래서 아예 그냥 반조리 식품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그냥 배달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유통이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소위 가두점이라고 얘기한 이런 상가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겪게 될 거냐. 그래서 아무튼 막 상가가 너무 사고 싶은 그런 이슈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좋은 애들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상가 중에서도 대부분, 그러니까 상가가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좋은 위치의 상가 있잖아요. 강남역 예를 들어 뭐 코너 상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제일 코너 상가.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구매력이 커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상가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지. 그런 애들은 있을 거고요. 여전히 상가로서 가치가 더 올라가는 애들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중간에 어중뛴 애들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얘는 창고야? 상가야? 사무실이야?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상가는 기본적으로 창고나 사무실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창고로 쓰나 사무실로 쓰나 그러면 이 동네 사무실 임대료가 면적당 얼만데 상가를 거의 뭐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료를 줘야 돼. 실제로 상가 중에서는 창고로 이렇게 쓰인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입지의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 노후를 생각해서 상가를 뭘 사야겠다. 대부분의 그런 좋은 위치의 상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분양하고 그러니까 임대료 요구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수익률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고 또는 어중뛴 위치의 상가는 창고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가파른 시기가 어떤 우리 유통의 변화, 생활 환경 행태의 변화를 통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해야 되냐 상가 분양받았는데 비워놓고 있어야 되냐 어째야 되냐 그건 각자 도생하는 걸로 왜 또 그래 각자 도생하는 걸로 네네 잘 모르겠어요.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도 좋은 얘기.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갈 만한 이야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비어있는 공실 상가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임대인 쪽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측면에서 이번 꼭지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소장님.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긴팔
처음 입었네요. 그러니까 등장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겨울인 줄 알았어. 원래 겨울 데이를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제 11월, 10월 중순이 지났는데 이제 올해 다 끝났어. 그래요? 10월 끝나면 이제 11월이고 12월이고 그래, 올해 다 끝났어. 그러네. 어제 입은 옷이라 참. 어제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는데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총총걸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 밤에 더 추워진대요. 비 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을은 언제였어요, 우리? 가을이 되게 지금이 가을이지. 여름 같은 가을이었는데 날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낮술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아 진짜? 이렇게 야장 깔린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냥 바로. 난 술 시켜 먹고 와이프는 운전하고. 좋다. 네. 작정하고 갔어, 사실은. 좋다. 좋습니다. 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 걸리면 진짜 아주 애매한 상황 펼쳐지니까요. 네,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시고 또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